반갑습니다. 특집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피의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일단 무산됐습니다. 경호처와 군 200명이 겹겹이 벽을 쌓아서 막았고 이걸 뚫지 못했습니다. 일부는 개인 화기, 즉 총기로 무장까지 하고 있었다고 공수처는 밝혔습니다. 경호처장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한 차례 실패했지만 대통령 체포 가능성은 계속 열려 있습니다. 결국 시간 문제라는 분석에 힘이 실립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관저 앞에서 다 같이 충정가를 부르던 대통령의 지지자들. 오후 1시 반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되자 일제히 환호합니다. 자, 여러분들! 긴급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공수처 철수했습니다! 철수했다! 공수처 철수 우리가 이겼다. 그제야 도착한 전광훈 씨. 지지자들이 승리를 이끌어냈다고 주장합니다. 헌법 위에 권위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국민의 저항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국민 저항권을 계속 발동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이겼습니다. 이 사람들을 사실상 동원하고 독려한 사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죠. 피하지 않겠다는 말과는 다르게 관저 안에 꽁꽁 숨어서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경호처 직원과 군인 200여 명이 이내 장막을 쳤고 크고 작은 몸싸움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일부는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다고도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법 절차에 응하지 않는 피의자 태도에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오전 8시가 조금 넘어서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관저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공수처와 경호처 사이에서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대치가 상당 시간 이어졌습니다. 결국 체포영장 집행이 중단이 됐습니다. 매우 긴박했던 그때 그 상황들을 영상으로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네,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에서 벌어진 5시간 넘는 대치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는 총기를 휴대하고 있었고 군 병력과 경호처가 막아섰습니다. 영장보다 물리력이 앞선 상황이 돼버렸네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마지막이 정말 구질구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수십 번의 거부권을 쓰면서 입법부가 사실상 마비 상태였습니다. 무력화가 됐었던 거죠. 그리고 위헌 불법 계엄으로 행정부도 지금 거의 마비 상태에 와 있습니다.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고요. 예. 이 최상목 이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상 국민의힘과 아니면 대통령 비서실에서 섭정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마저 들어요. 그리고 오늘 법원 영장 집행 이 방해를 통해서 사실상 사법부마저 무력화됐다. 이러니까 전반적으로는 국가의 어떤 기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전 보고요. 체포 영장 발부 사유를 보니까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내란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 이거고요. 두 번째가 헌법 질서 수호 의지가 안 보인다. 이게 핵심인데요. 대통령은 헌법이든 이 법 질서 자체, 국가의 어떤 기강이나 이런 것들을 최후의 수호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본인이 법을 안 지키면 그 어느 국민이 법을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이 최후의 수호자인 만큼 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보이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증거 인멸 우려입니다. 그 세 가지 이유로 이 체포 영장이 발부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것을 완전히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오히려 약간 조폭 집단처럼 저걸 막아 세우면서 굉장히 많은 국가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는 장면이다. 이 서글픈 장면이 아닐 수 없었고요. 지금 이번에 들어갔었던 공수처에도 한마디 드리고 싶은데요. 예. 공수처가 의지를 가지고 저거를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했었다면 이렇게 실패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겼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가의 법 질서가 어떻게 이 민간인들한테 질 수가 있느냐.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 자, 지금 이 시각 한강진역이라고 나오는데요. 대통령 관저 맞은편 부근입니다. 여러 시민단체에서 대통령의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를 반대쪽에서 열고 있고요. 저 길 건너편에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체포를 저지하는 집회가 새벽부터 오전 내내 열렸고 이 시각에도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반대쪽은 지금 도보 행진을 하면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즉각적인 체포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지금 화면 우측에서 도보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통령 지지 집회는 반대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이 장면은 이 시각 관저 앞입니다. 대부분이 경찰력의 모습이고 시민들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경호처 또는 경비를 맡고 있는 경찰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 저 우측이 대통령 관저로 들어가는 그 입구입니다. 여기서는 집회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군요. 관저에서 오후 1시가 넘어서 공수처에서 철수를 하는 모습들이 화면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공수처가 다 빠져나갔고 대통령 관저 앞을 지키고 있는 경찰들의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네, 화면을 조금 더 당겨서 볼까요? 역시 경찰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 이 각도로 보면 집회 참가자들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측으로 차로 지금 차 한 대가 들어가고 있죠. 저 방면이 대통령의 관저로 향하는 그 길목입니다. 김인영 의원님, 네. 쉽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또 이렇게 법원의 영장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가 무력화되는 것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면 경호처는 경호처장의 지시를 다 일선 경호관들까지 다 따랐다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경호처장은 누구의 논리를 따랐냐 보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의 논리를 굉장히 수긍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은 이 영장 자체의 부당성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서부지법에서 발급된 영장에 대해서 일단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선택적으로 영장을 청구했는 점이 문제를 제기했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예외하는 조항을 영장에 첨부했었는데요. 그 부분을 되게 문제를 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법률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하거나 또는 입법부에서 나서서 할 수 있는 역할인데 사법부가 그 역할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세게 해서 이 영장의 부당성을 계속 강조했었는데 경호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층의 논리를 어느 정도 받아들였고 그 논리를 받아들인 것이 일선 경호관들에게도 다 통용이 됐기 때문에 저렇게 물리력이 행사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예. 아까 이동학 최고위원님께서 공수처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공수처가 처음 출범할 때 민주당에서 조금 더 너무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발생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 지휘체계,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동대를 동원했는 것에 대해서 체포영장의 행사 자체가 잘못되고 있다. 기동대는 말 그대로 경비 업무를 집중해야 되는데 체포영장에 동원됐다는 전문가 그리고 공수처가 실제로 규모나 아니면 인력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저렇게 영장을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집행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는 점에서 저는 조금 더 수사기관을 출범할 때 제가 정부기관을 출범할 때 조금 더 숙고해서 좀 많은 논의가 이어져서 제대로 출범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이 시각 관저 앞의 모습입니다. 지금 집회 도보로 이동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길을 건너서 대통령 관저 앞으로 가고 있고 경찰이 급하게 막아서는 모습을 보시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 관저 앞입니다. 앞서서는 대통령 관저 맞은편에서 도보 행진을 했고 신호가 바뀌자마자 길을 건너서 관저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급하게 경찰에서 막아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피켓을 보면 대통령의 체포를 촉구하는 것으로 보아서 대통령 체포 촉구를 위한 시민들의 집회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중지 상황을 듣고 나서 시민들이 온 것으로 보이고요. 자, 물리적인 약간의 마찰과 충돌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큰 충돌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일단 그동안에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가 관저 부근에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 공수처의 체포 실패 소식을 듣고 아마 많은 곳에서 시민들이 일시에 몰려든 것으로 보이고 지금 반대쪽에서 도보 행진을 하던 집회 참가자들이 신호가 바뀌면서 급속히 관저 쪽으로 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있었는지는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차량이 진입하지 않는 시간에 일거에 대통령 관저 쪽으로 몰려들고 있는 모습을 화면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공수처의 설명을 들어보면 오후 2시 40분경에 브리핑을 했거든요. 관저 200m 이내까지 접근은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저에 거의 가까운 곳까지는 최대한 접근을 했다. 다만 경호처와 군인 200여 명이 겹겹이 벽을 쌓아서 진입이 어려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의 집행 인력이 20여 명, 경찰은 80여 명이어서 한 200여 명이 막고 있었고 100여 명이 진입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경호처 인력 일부가 개인 화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었습니다. 김성열 위원님. 네. 한남동 관저 앞에 이렇게 이제 찬반 집회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안전이 제일 우려가 되고요. 일단 경호차장이 특수공무 집행 방해로 입건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공무집행 방해를 함에 있어서 집단이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할 경우에는 특수자가 붙어서 원래 형량의 가중치를 주게 돼 있습니다. 예. 공무집행 방해만 해도 징역 5년 이하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이기 때문에 7.5년, 그러니까 7년 반 정도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범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200여 명이 저렇게 개인 회기까지 휴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니 이건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벗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예. 앞에서 우리 김인영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아마도 이제 경호처장과 경호차장 이분들은 영장의 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시를 내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언제부터
우리나라 법원이 내린 영장에 대해서 일개 변호사가 그거의 불법 부당성을 따질 수 있었습니까? 경호처장한테 누가 판사가 내린 영장에 대해서 이것이 부당하다라고 판단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만약에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요, 그거는 재판장에 가서 판사님 앞에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식으로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 그냥 물리력으로 팔짱 끼고 막고 그렇게 함으로써 법 집행이 안 되면 이건 법치 국가가 아닌 겁니다. 저분들 지금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실은 공수처도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공수처가 들어갈 때 너무나 안이하게 들어갔어요. 앞쪽에서 200여 명 반대할지 몰랐습니까? 다 광고하고 들어갔잖아요. 우리 간다 하고. 그랬으면요, 전략을 가지고 갔어야죠. 전략도 없이 가가지고 그냥 비켜줄 거라고 갔습니까? 만약에 비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갔다면 현장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하는 사람들 현행범으로 다 체포해야 됐을 거 아닙니까? 5시간 반 대치하고 우리 더 이상 이제 못하겠다. 이쪽에서 물리력으로 방해하니 우리 철수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행태입니까? 어느 수사기관이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합니까? 예.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혼란스러운 일이냐면요. 아침에 공수처가 윤석열 씨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한다고 할 때 환율이 안정되고 주식이 올랐어요. 2.3%까지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딱 철수한다는 소식 1시 반에 나오자마자 0.5%를 반납했어요. 예. 외국인들이 다 매도했어요. 왜? 그만큼 혼란스러우니까요. 지금 한남동 관저 앞에서 저렇게 찬반 집회 벌어질 일이 아닙니다. 적법한 영장을 집행만 했으면 되는 일이에요. 공수처가 이렇게 모르게 집행을 하면 안 됩니다. 6일까지가 시한인 만큼 다음번에 집행할 때는 좀 더 전략을 세워서 제대로 집행해 주길 바랍니다. 예. 오늘 집행은 멈췄습니다. 조국 혁신당에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네, 일단 윤석열 측 지지자든 다른 시민들이든 다 다침 없이 아무런 충돌 없이 잘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상황을 경호처와 공수처가 대치하는 이런 상황을 충돌 없이 잘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에 그런 지휘 권한을 갖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이잖아요. 예. 자고로 리더란 그런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이런 굉장히 고조되어 있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걸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의 입장을 보면은 이런 좀 한 발 동떨어져서 보는 것 같은 발언을 했단 말이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런 엄청난 불안감을 갖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개입을 해서 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상목 대행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최 대행이 경호처에 지시를 내릴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내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의 경우는 지금 국무회의 일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여당의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 귀를 붙잡고 섭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본인이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처지라고 생각을 안 할 겁니다. 본인이 어찌됐건 헌법재판관 이 3명 중에 2명을 임명하는 결단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것도 아주 미흡한 결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나 이 민생고를 좀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어쨌든 고뇌에 찬 결단을 했던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권한대행, 본인이 국민의 어떤 다수의 표를 받고 당선된 대통령은 아니지만 적어도 굉장히 위기에 처해진 이 국가의 상황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지금 저 내란범을 당연히 빨리 잡아갈 수 있도록 체포에 협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경호처 역시도 사실은 국가에 대한 공무원들이죠. 우리 헌법 7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공무원은 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들도 역시 이 공공복리에 따라서 일을 하는 국민들을 위해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대통령의 사조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해석을 하나 두고요. 그다음에
110조, 111조에 관해서 형사소송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이 법관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거 제외해라. 이거는 통용되지 않는다라고 내렸잖아요. 예. 이게 해석에 따라 분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이드를 명확하게 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법원에서 해주지 않았다 손 치더라도 이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1항이 아니라 2항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이 공수처가 들어가서 체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물건이나 혹은 서류 이런 것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못하게 해놓은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 이 법원에서 얘기해 놓은 것은 사람에 대해서는 괜찮다라고 분명히 가이드라인을 쳐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이 대통령이 세탁기 안에 숨어 있었든 지하실에 숨어 있었든 어디에 숨어 있었든 당연히 수색을 통해서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사람을 수색하라고 그 권한을 준 겁니다. 법관이 거기에 대해서 이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아예 가이드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경호처가 어떠한 이유로 저걸 막는다는 것 자체는 저는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도리도 안 지켜질 뿐만 아니라 다른 법들 조항, 예를 들면 내란범을 지금 은닉하고 있는 그런 죄까지 물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저분들도 결국에는 이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통해서 월급을 받고 나중에 공무원을 다 끝나고 나서 연금도 받으셔야 될 분들인데 잘못된 지시, 잘못된 법 해석을 통해서 지금 본인들이 저지르고 있는 잘못이 내란범을 비호하고 있는 것으로 되면 나중에 본인들도 처벌받아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관저 앞에서 새로운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의 집회가 이어져 왔고요. 그런데 오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정지된 소식을 듣고 그 이후에 대통령의 체포를 촉구하는 반대 진영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 다른 시민들이 나와서 지금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찬반 집회가 번갈아 가면서 혹은 동시에 열리고 있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야의 원내대표의 입장들도 상당히 다른 입장이 나왔습니다. 일단 듣고 나서 질문을 계속 드릴게요.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무리하게 시도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공수처는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윤석열은 마지막까지 국가를 결단 내려 하지 말고 순순히 오라를 받으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기 바랍니다. 경호처장, 경호차장, 수방사 등에도 경고합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가 누구든 특수 공무집행 방해와 내란 공범으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예,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국의 국격이 달린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공범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 여당의 입장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현직 대통령의 체포는 어떻게 보면 헌정사 최초로 일어나는 초유의 사태지 않습니까? 예. 결국 이런 헌정사 최초에 있어 전례가 없었다면 절차적 정당성이나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뭔가 좀 구심점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절차적 정당성도 없다는 이유가 없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입법 분립으로 인해서 법의 미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최소한의 갈등이나 이런 걸 최소화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는 점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적했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국격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이 강제로 구인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격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직접적인 수사를 응하는 게 저는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수사를 응하지 않는다면 다른 정치적 합의라든지 아니면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 합리적인 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동의하시는 부분 혹은 또 반론하실 부분은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어쨌든 어떻게 되든 꼬투리를 잡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의 태도는 법이고 뭐고 다 없다는 거예요.
법 앞에는 성역도 예외도 없다라고 하는 게 그간 법 취지를 얘기했던 윤석열의 태도 아닌가요? 근데 본인이 했던 말을 지금 행동으로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민주공화국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국회가 군홧발로 짓밟히고 총을 갖고 들어오고 유리창을 깨는 그 순간도 모든 것이 다 이 화면을 통해서 다 지켜봤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다 지켜봤어요. 45년 동안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차곡차곡 쌓아왔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사람들의 눈물도 피도 있었고요. 목숨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거에 이 민주공화국을 완전히 독재공화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태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민주공화국을 하기로 합의해서 함께 해왔던 그 정치는 도대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윤석열을 비호하려면 제대로 비호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윤석열을 통해서 완전히 국가를 초가삼간 다 태우는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민생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이런 태도야말로 다음번에 어떻게 표를 달라고 얘기를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민의힘이 지금 굉장히 잘못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 앞에 어떻게 나중에 계엄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의 상태로 어떻게 또 선거를 나오겠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마음을 좀 고쳐먹고 범법자에게 정확한 처벌을 내리는 것,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래야 다음에 어떤 군인도, 어떤 경찰도, 어떤 정치인도 이렇게 무리하게 민주공화국을 해치는 그런 행동은 하지 못하도록 정확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 태도로 좀 돌아오시라 말씀드리고 싶고 계속해서 그 태도로 일관한다면 전 내란 이 공범죄로 당연히 다 처벌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국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저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격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럼 이 국격이 왜 무너지고 있습니까? 강제 구인을 해서 그렇다. 예, 인정할 수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리 탄핵 상태라도 강제 구인 너무한 거 아니냐? 근데 강제 구인 왜 합니까? 공수처에서 1차 소환 명령 하면서 나와라. 2차 소환 명령 하면서 나와라. 3차 소환 명령 하면서 나와라 했는데 안 나온 게 누굽니까? 출두를 안 하는 범죄 피의자에 대해서 강제로 구인을 하는 것, 법원에서 정당하게 영장을 발부한 것, 이것보다 더 절차적 정당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국격을 무너뜨리고 있는 건 윤석열 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사기관이 제대로 집행을 못하는 것이 국격을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집행을 하면 안 됩니다. 법치를 바로 세워야만 합니다. 그러려면은 법에서 정해진 대로 절차적 정당성대로 그대로 집행을 꼭 해서 우리 서로 간에 이견이 있으면 재판정에서 다투면 됩니다. 그러라고 재판이 있는 거고 3심까지 있는 겁니다. 나와서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공수처가 진입을 하는데 꽤 애를 많이 먹었는데 뭐 잘한 부분, 잘못한 부분 서로 간에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어쨌든 진입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 과정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관저 앞에 모습을 드러내더니 연락을 취하고는 바로 관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못 들어가고 혹은 수사기관은 들어가는데 애를 먹고 또 여당 의원은 수월하게 들어가서 어떤 메시지를 교환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일단 윤상현 의원은 왜 들어갔으며 어떤 메시지를 안고 나왔을 거라고 보세요? 우선 정말 많은 국민들이 밤새서 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어두운 새벽부터 이렇게 온 국민들이 어떤 염원을 갖고 이 관저 앞에 현장을 지켜봤는데 이런 정당하고 적법하게 발행된 영장을 집행하러 온 수십 명의 이런 공수처 사람들과는 대치를 하면서 자신에게 입에 발린 말을 하는 윤상현 의원은 이렇게 관저에 쉽게 쏙 들여보냈단 말이죠.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은 정말 뭐랄까 약을 올리나 싶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헌법재판소의 서류, 크리스마스쯤 해서 서류는 수취를 거부를 했습니다. 누가 봐도 관저에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람이 없어서 못 받은 것도 아니고 수취를 일부러 거부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또 지지자들이 보낸 것 같은 크리스마스 카드는 수령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지금 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국민들을 우롱하는 짓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기세등등하게 낸 메시지는 더 심각합니다. 보면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라고 하고 내란죄는 애초에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뻔뻔하게 메시지를 내놓았는데 그럼 이 말을 해석하자면 뭐 현직 대통령은 아무리 내란을 저질러도 외환죄가 있어도 체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냐라고 예. 되묻고 싶고요. 그리고 내란죄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과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것이잖아요. 공조수사본부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 이제 와서 이런 얄팍한 자기 합리화를 하는 해석을 내놓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 경호처가 조금 전 입장문을 냈습니다. 일단 공수처에 대해서 법적 근거 없이 무단 침입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진입을 해서 관저로 들어가려고 했던 그 행위 자체가 무단 침입이라고 경호처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행위 책임자 등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습니다. 공수처 등이 불법 행위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 책임자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경호처가 주장을 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무단 침입을 했다라는 입장과 함께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가 허가 없이 출입문을 부쉈다라는 주장도 했고요. 심지어 근무자의 부상을 일으키며 무단 침입했다라고 경호처 직원의 부상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경호 대상자에 대한 경호 임무의 만전을 기할 것이다 라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경호처의 주장은 공수처와 경찰, 즉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을 법적 근거가 없는 무단 침입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입문을 부수고 근무자의 부상을 입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오히려 주장을 했고 경호 대상자, 여기서 말하는 경호 대상자는 대통령과 가족일 텐데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경호 임무의 만전을 기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대통령 관저의 앞에 미니버스와 큰 대형버스 모습이 찍혔던, 그래서 진입하려던 그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계십니다. 일단 하나씩 짚어볼게요. 경호처의 주장이요. 이동학 의원께 먼저 드릴게요. 법적 근거 없는 무단 침입이다. 이 적반하장도 정말 이런 적반하장이 없어 보여요. 사법부를 이렇게까지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싸우면 원래 가타부타 이렇게 싸우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최후의 보루는 사법부가 그 판단을 내려줍니다. 이번도 사법부가 결국 판사가 판결을 내려준 겁니다. 사실은 체포영장에 대한 근거까지 다 달아준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저렇게 이 경호처의 얘기를 듣고 있자니 사실은 윤석열 씨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역사적인 어떤 의식 자체가 본인이 민주공화정의 대통령이 아니라 왕의 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판결까지 다 내려서 사법부도 잘못됐어. 본인한테 그러한 권한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 헌법 질서 자체가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굉장히 큰 위기감을 갖고 있고요. 오늘 공수처에서 비록 법 집행은 실패했지만 그래도 지금 이 경호처장과 경호차장에 대해서 내일까지 특수공무집행 이 방해죄로 내일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결국 그 법 집행이 저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경호처도 떳떳하게 본인들이 잘못한 게 없다면 이 서에 나와가지고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 나온다. 당연히 그럼 또 체포영장 발부해서 이들 역시도 체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호처의 지금 막 나온 입장에 대해서 이동학 최고위원은 어쨌든 적반하장이다라는 한 줄 요약을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김용희 의원님.
가장 우려했던 모습 중에 하나가 정부 기관과 수사기관의 충돌이었습니다. 경호처와 공수처의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은 국민께 드릴 말씀이 없는 상황입니다. 명목이 없는 상황이죠.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합니다. 국민들께서 저 모습을 보고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경호처의 설명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상현 의원이 오늘 저기 현장에 나가셨는 것을 당원의 뜻에 의해서 나가셨다고 그 언론에 인터뷰를 하셨던데요. 저는 그런 말씀보다는 당원을 앞세우지 마시고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나갔다는 말을 하는 게 저희 당에 더 맞지 않는 행동, 중진으로서 맞는 행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경찰과 경찰, 또 경찰청 차장 출신의 경호처장이 서로 막고 막아서고 또 진입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까지 벌어졌던 일들이고, 지금 화면에서는 이 시각 대통령 관저 부근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시청자들께서 처음에 볼 때보다 확실하게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집회는 화면 지금 상단에서 보이는 이 집회와 같은 집회 내용인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의 즉각적인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입니다. 차량들은 지금 통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약간 우회하는 모습도 화면에서 비추기도 했습니다. 자, 한가선 의원님. 네. 공수처가 법적 근거 없이 무단 침입을 했다라는 경호처의 입장 조금 더 따져보죠. 네. 지금 속보로 공수처와 국수본은 허가 없이 출입문을 부쉈다,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경호처가 밝히고 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은 계엄군도 국회를 허가 없이, 심지어는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그 영장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계엄군은 정말로 허가 없이 출입문을 부수고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시도를 했잖아요.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국민들을 우롱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성일 위원님. 불법 행위 책임자 등에 대해서 오히려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는 게 경호처의 입장이에요. 지금 우리가 판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법률가도 아니지만 상식적인 눈높이로 한번 따져봅시다. 불법 행위와 그 책임자는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지금 경호처가 이야기하는 거는 공수처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불법 행위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 불법 행위라는 것이 무엇이냐?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들어오면서 했던 일들일 겁니다.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출입문을 부순 게 불법이다라는 게 이제 경호처의 입장인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법원에 들어가시면은 법원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정식으로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 왜 불법이냐? 저거는 인정이 될 수가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호처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저렇게 법적 근거 없이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할까봐 영장을 받은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긴급 체포를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러 번 출두 요청을 하고 그걸 안 하고 응하지 않으니까 법원에다 정식으로 체포영장을 요청을 해서 정식 영장을 발부를 받았잖아요. 법적 근거라는 건 바로 그 영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영장을 들고 갔어요. 이게 법적 근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예. 그런데 무슨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들어간 사람들을 막은 경호처가 특수공무집행 방해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막아서고는 영장 집행하러 온 사람들한테 이제 불법행위다? 이걸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냥 정치적인 수사일 뿐이에요. 하지만 경호처는요, 정치기관이 아닙니다. 여기는 행정부여야 되고 행정부의 집행을 해야 되는 곳이에요. 저는 사실 이 대목에서 정말 비겁한 사람들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심각한 범죄행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은 사실 빠져나가 있어요. 누구냐? 앞서 얘기했던 최상목 권한대행, 그다음에 경호처를 총괄할 수 있는 정진석 비서실장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없어졌어요. 자신들은 싹 빠졌어요. 그럼 결국에는 경호실 자체만,
경호차장만 나서가지고 이러는 건데 경호처장 자신들이 맨 앞에 나서가지고 그 얘기하고 있었으면요 현행범으로 체포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수사기관이 너무 무르게 하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게 아닌가. 오히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법치를 흔드는 그런 혼란만 더할 뿐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는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공분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보지만 사법부를 상당히 화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법부의 영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 근데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다뤘지만 여러 가지 무기들, 야구방망이 나오고 포승줄 나오고 막 이렇게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체포 대상에 이 현직 이 재판관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것도 대법관이었어요. 이 선거관리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 맡게 돼 있잖아요. 근데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도 현직 대법관인데 그 대법관을 잡아다가 고문하려고 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 입장에서는 그것도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고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인데 지금 저런 껌껌이 이 경호처가 경호처만의 입장이 아닐 겁니다. 저거는 대통령 변호인단의 이 자문을 받아서 아마 저런 입장을 정했을 것이고 저런 입장을 정했던 것 그 근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지금의 법 집행에 대해서 자기는 잘못이 없다. 부당한 공격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입장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다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과정에서 있었던 것들이 지금 다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저분들 역시 다 사법 처리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예. 자, 경호처의 지금 입장이 발표된 것을 저희가 하나씩 다루고 있고 일단 집회 참가자들의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법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논쟁적인 사안을 볼 것이냐 아니면 법원의 영장 발부로 모든 것이 논쟁이 종결된 사안으로 봐야 될 것이냐의 문제가 남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저희가 지금 다뤘으니까 충분히 시청자들께서도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박종준 경호처장 어떤 인물이죠? 네, 박종준 경호처장은 삼청동 안가회동에서 주요 연락을 담당했던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보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도를 통해서 보면은 경호처장과 경호처 직원들 사이에도 또 어떤 갈등이 있다고 들려오고 있는데요. 네, 어떤 내용이죠? 갈등이? 네.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경호처 직원들은 사실 공무원이잖아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사람들이 아니고 항상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누구든 간에 대통령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그런 임무를 띈 역할을 갖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경호처장의 자칫 어떤 불법적인 지시를 따르게 되면은 본인들도 나중에 내란의 뭐 주요 임무 종사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담을 한 사람처럼 되어서 처벌받을 수 있단 말이죠. 공무원으로서 쌓아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통령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그런 안에서 안전하게 신병을 이렇게 좀 인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거든요. 경호처 직원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경호처장은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이기 때문에 네. 어떤 지시를 하고 있고 그것을 따르느냐 마느냐 하는 갈등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은 우리가 누가 봐도 무엇이 불법인지 위헌인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스로 주체적인 판단을 잘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오늘 그리고 군이 겹겹이 막았다고 해요. 경호처와 군까지 200여 명이 2중, 3중 하여튼 완전 틀어막고 있었고 일부는 총기까지 소지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어느 부대 소속이냐라는 걸 따져봤을 때 55 경비단이 등장을 했거든요. 수방사 소속으로 알려져 있는 부대인데 55 경비단이 원래 뭐 하는 부대입니까? 이게 좀 생소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원래 이제 대통령에 대한 경비는 예전까지만 해도 101 경비단이라고 해서 서울경찰청 소속의 경찰들이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용산으로 관저로 옮기면서부터 갑자기 군,
그래서 수방사에 소속된 55 경비단이 그걸 맡게 되거든요. 예. 그럼 55 경비단이 왜 이걸 맡게 됐냐? 그 당시에도 말이 참 많았어요. 갑자기 이렇게 됐으니까요. 근데 거기 누가 엮여 있느냐? 55 경비단을 직접 나온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계엄 총사령관을 맡았던 김용현 씨가 바로 55 경비단에서 55 당시엔 부대였죠. 그 부대에서 일을 했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계엄 보살로 알려져 있죠. 우리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씨 역시 55 이제 부대에서 일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들이 직접 다룰 수 있는 친위 부대를 갖다가 대통령을 겹겹이 불러싸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도 어떻게든 대통령을 지킨다라고 이제 자기들끼리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군이 윤석열 씨 사병이 아니잖아요. 왜 군권을 자신의 사적인 권력에 이용을 합니까? 이 사람들의 충성심을, 나라에 대한 충성심, 대통령이라는 직에 대한 충성심을 이렇게 악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55 경비대는 오늘 겹겹이 싸고 막았다고는 하지만 과연 그 사람들 중에 정말 마음이 내켜서 내가 윤석열 씨라는 사람을 진짜 지켜야 되겠다라고 내켜서 막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시킬 거면은 본인들이 나와서 막으라는 겁니다. 경호처장 이런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막으라는 거죠. 합참조차도 이야기합니다. 수방사를 다룰 수 있는 합참에서 뭐라고 하느냐? 55 경비단 그쪽은 우리 관할이 아닙니다. 소속은 수방사지만 여긴 경호처에서 작전 통제를 받습니다. 이 사람들도 발을 빼요. 다 발만 빼고 맨 말단에 있는 우리 군인들만 나가서 몸으로 막으라는 겁니까? 너무 비겁하고 너무 비굴합니다. 왜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겁니까? 윤석열 씨 좀 반성하시고 나와서 법원에서 판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 경호처 통제를 받는 부대이긴 한데 소속으로 따지면 수방사 소속이고 오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표현을 써야 될까요? 어쨌든 가장 중심이 된 것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부대입니다.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사령관이 과거에 근무를 하고 거쳐갔던 부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야말로 국방의 의무 중인 병사들까지 동원이 됐다는 소식도 있었죠. 네, 대단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본인 의지로 자원에서 군대, 직업 군인으로 간 게 아닙니다. 20살이 되면 무조건 군대를 가야 되는 기본적 의무가 있죠.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대에 갔고 지금 55 이 경비대에 그 분류가 돼가지고 여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위법한 아주 위헌적인 그런 지시를 이들은 사병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당연히 그러니까 업무 지시를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마 그걸 했었을 겁니다. 오늘도 관저 200m 앞까지 이 공수처가 들어갔고 거기에 겹겹이 싸고 있는데 한 200명 정도가 팔짱을 끼고 대치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에 상당수가 아마 저는 이 청년 병사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들이 나중에 역사의 어떤 판단 이런 것들 속에서 이들이 자칫 원하지 않게 또 다른 트라우마를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원하지 않게 어쨌든 위험 부당한 그런 일에 휘말려가지고 어찌 보면 본인의 인생에서 굉장히 큰 과오가 될 수도 있는 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저는 저들이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지금의 내란범들이 이 청년 병사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당연히 온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귀하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이 내란범을 은닉하고 비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란을 다시 한번 획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 속에서 본인들 역시 처벌 대상들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속보가 또 들어왔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5차 변론 기일까지 날짜를 지정했다고 합니다. 2차 기일까지 끝났는데 5차까지 미리 지정을 했고 따져보면 주 2회꼴로 이제 변론 기일이 잡힌다고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변론 기일이 10여 회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되짚어 보면 주 2회꼴로 계속해서 변론 기일을 열겠다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상당히 빨리 탄핵 심판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각 대통령 관저 부근은
많은 시민들이 더 모였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화면 좌측에서 하단 쪽으로 보이고 있고요. 다른 각도에서 보는 화면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카메라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충분한 각도로 다양하게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선 장면들보다는 확연하게 집회 참가자가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해가 곧 저물 텐데 그동안 한남동 관저 앞에서는 주로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의 집회가 열렸다면 오늘 금요일 밤 이후에는 저렇게 대통령의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도 함께 열리는 양상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내일 다시 체포를 시도할 것이냐, 언제 할 것이냐. 사실 우리가 체포 시점을 점치는 것도 수사의 밀행성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주 적절해 보이지는 않겠지만 공수처가 워낙 예고하고 현장에 가면서도 공개하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 예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 전 경호처에서 나온 입장을 보면 경호 대상자에 대한 경호 임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이 얘기는 오늘의 버금가는 혹은 오늘 이상의 경호 태세를 계속 갖추겠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호처는 저런 입장을 밝혔으면 경호 대상자에 대해서 더 평소보다 더 엄중한 경호를 할 겁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근접 경호관들이 순번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될 거고요. 동시에 더불어서 55 경비단이나 외곽을 경호하는 부대까지 다 동원할 거라고 봅니다. 경호처의 산하에는 경찰인 101 경비단, 202 경비단이 있고요. 군인, 그러니까 수방사여야지만 경호처가 배속받아서 운영하는 55 경비단이라든지 33 경비단이 따로 있습니다. 아마 55 경비단이나 33 경비단까지 다 동원을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지금 경호처의 입장을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더 경호를 막중하게 할 거라고 예상돼서 앞으로 있을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충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경호처에서는 경호 대상자에 대한 경호에 계속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김성일 의원님. 네. 경호라고 우리가 표현을 경호처에서는 하지만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경호처의 경호라는 표현은 공무집행 방해 행위로도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경호라는 것은요, 어떠한 불법적인 일들에 대해서 그 경호 대상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테러나 아니면은 뭐 신변의 위협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불법적인 어떤 것을 받을 때 그거에 대해서 지켜주라고 있는 게 경호죠. 이거는 불법적인 내용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영장을 받아가지고 법원에서 정식 발부한 영장을 받아가지고 오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물리력으로 막는 게 이게 어떻게 경호입니까? 이거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시정 잡배들이 왈패들이나 할 만한 행동들이에요. 이걸 막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요. 경호라는 것 자체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법을 벗어나는 순간 이거는 폭력일 따름이에요. 또 다른 국가의 폭력인 거죠. 그런데 법원이 갖고 온 영장을 무시하고 이게 불법 부당하니 나는 할 수 없어. 경호처에서는 그 영장의 불법 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그거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 영장이 부당하니 나는 못하겠으니 돌아가시오. 만약에 이게 전례로 남으면요. 대한민국에 어떤 사람이 법원의 영장을 따르겠습니까? 내가 보기에 이거 영장 불법 부당하니 나는 따르지 못하겠어 하면 그만인 거예요. 수사기관이 이렇게 움직여서도 안 되고 경호처 역시도 이렇게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경호처는 윤석열의 사병이 아니에요. 역시 경호처 역시 법으로 정해진 권력을 쓰는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예. 자, 경호처가 법을 집행하기도 하고 대통령 경호를 하는 주체이기도 합니다만 법을 해석할 수 있는 유권 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이동학 의원님. 네. 저런 경호처의 입장이 나온 것은 경호처 자체적으로 냈다기보다는 대통령 측 혹은 대통령 측근들에서 정리된 입장이 경호처를 통해서 나왔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내란범을 비호하거나 혹은 은닉하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이제 확인됐다라고 이제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요. 지금 이번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게 벌써 나흘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6일 자정이면 이것이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일주일이기 때문에 7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 사실은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번에 이 집행하는데 실패하게 된다. 그러면 다음에 같은 이 제목으로 다시 한번 또 체포영장을 또 실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만 하더라도 원래 우리가 평시 같았으면 불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친구들을 만나거나 이웃을 만나서 회포를 푸는 그런 날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일은 토요일이고 그 다음 날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아마 저 관저 앞에 굉장히 더 많은 사람들이 저기에 몰려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법 집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어려워질 수 있고 오늘보다도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때를 만약에 노린다고 한다면 일요일 새벽, 그러니까 월요일 새벽이 되겠죠. 월요일 날 오전 시간에 다시 들이닥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사실 예고하고 체포하러 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예. 이렇게 예고하지 않고 부지불식간에 들이닥쳐가지고 전광석화처럼 체포를 해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공수처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내야 본인들의 어떤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되는 것이죠.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돼 있는 만큼 내란범 반드시 하루라도 빨리 체포를 해야 되는데 전략을 좀 잘 수립해가지고 제대로 된 이 체포영장 집행이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자, 화면 오른쪽은 한남초등학교고요. 방학 중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차가 벽을 만들었고 집회 참가자들이 앞서 보여드렸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쭉 앞으로 가면 이제 대통령 관저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 집회 참가자 제일 앞부분을 경찰이 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진을 하거나 이동을 하고 있지는 않고 제자리에 서서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화면을 통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좌측은 조금 더 관저 쪽으로 가까이 가서 찍힌 영상입니다. 지금 이 시각 대통령 관저 앞이고요. 여기는 집회 참가자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고 경찰과 경호처의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무리한 집행이었다라고 주장을 했고 수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어긋나는 행동이 있을 시에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다 라면서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에 어떤 대응을 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당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놨습니다. 어떤 조치가 예상이 됩니까? 일단 오늘 오후에 공수처 항의 방문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당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공수처장과 영장판사를 탄핵하겠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소수 여당이다 보니 이 탄핵 시도는 실효성은 전혀 없고 그냥 일종의 정치 구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영장 발부에 있어서의 문제점 또는 영장 집행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기자회견이나 추가적인 입장 표명을 통해서 대통령이나 아니면 저런 대통령실을 지지하는 분들에게 입장을 더 전달하는 정도 수준일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는 권영세 대표가 저희가 임의 수사를 언급을 했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강제 수사보다는 영장 집행의 정상적인 집행이 좀 힘든 상황이니까 최소한 변호인과 공수처 간의 의견 조율을 통해서 임의 수사를 하는 방향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을 하셨는데요. 임의 수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겁니까? 임의 수사는 지금은 이제 영장을 통해서 강제 수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임의 수사는 대통령께서 자진 출석 또는 수사에 협조하는 형식을 취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인데 그럼 임의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추후에 조금 더 일정이 지나감에 따라서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대통령이 체포영장에 의해서 강제로 연행돼서 조사를 받는 게 아니라 자진 출석하거나 아니면 제3의 장소에서
수사를 받는 그런 형식을 말씀하시는 거죠, 임의 수사를. 근데 일단 소환 통보에 불응했잖아요. 예, 그런 한계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세 차례 불응을 했고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상황이니까요. 자진 출석을 했으면 좋죠. 예, 자진 출석해달라라고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그렇게 3번을 요청을 했는데 안 하셨잖아요. 그 서류조차도 받지 않았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강제 수사 들어가니까 그럼 나 이제 자진 출석할게. 그럼 지금이라도 자진 출석하십시오. 지금이라도 문 열고 나와가지고 하겠다 그러면은 굳이 영장 집행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다만 제3의 장소에서 하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왜 마지막까지도 특혜를 누리려고 그럽니까? 또 우리 김건희 여사처럼 또 이제 불러놓고 검사들 휴대폰 반납해 가면서 황제 수사 받을 겁니까? 그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당하게 출두하셔가지고 지금이라도 수사 받으십시오. 그러면 괜찮습니다. 예. 자,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기일을 지정을 했고 5차 변론 기일은 2월 4일로 정해졌습니다. 사안이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서 탄핵 심판의 결론이 빨라도 2월 중하순에 관측된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오전에 첫 탄핵 심판 답변서를 제출을 했는데 한가선 의원님, 탄핵 심판이 필요 없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그 탄핵 심판 답변서를 저희 JTBC에서 입수해서 보니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뭐 윤석열의 목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 끌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떠한 창의적인 방법을, 불법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지금 시간을 끌고 싶어서 이제서야 탄핵 심판 답변서를 제출을 한 것으로 보이죠. 이전에 뭐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도 비슷한 사안을 겪었는데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탄핵 소추되었을 때 이게 부당하다고 본인의 의견과는 다르지만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이 불확실성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서 답변서도 빨리 제출을 했고 그리고 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 최대한 협조를 하라라고 그때 당시 문재인 전 비서실장에게 지시를 했다고 하거든요. 자신의 생각이나 이해관계와는 달라도 이런 불확실성, 사회적인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것이 리더의 모습이죠. 우리가 바라는 리더의 모습인데 지금은 뭐 그런 거를 바랄 처지가 아니고요. 국민들도 정말 거짓말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불법적인 걸 합법적이라고만 안 했으면 좋겠다. 합법적인 걸 불법적이라고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예. 오늘 윤석열 관련해서 이런저런 또 짤이 많이 돌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봤던 것 중에 아마 당선인 시절이나 후보자 시절에 예능에 나와서 했던 얘기 같은데 이제 대통령이 되었을 때 하지 않을 것으로 무엇을 꼽겠냐라고 했을 때 국민들 앞에 절대 숨지 않겠다. 잘하든 잘못하든 숨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냉장고 안에 숨었는지 세탁기 안에 숨었는지 알 수가 없죠. 오늘 새벽만 해도 그 정문은 쉽게 터주고 카메라와 국민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몇 시간 동안 대치를 했단 말이죠. 정말 치졸함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는 소식들을 보면은 탄핵 심판에 한꺼번에 5차례의 기일을 지정해버리는 그래서 일주일에 한 2번씩 열어버리는 그런 속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되면 탄핵 심판이 결론이 나오기까지 빠르면 2월 중순에서 하순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달여 뒤에 헌재의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이 지금 속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예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2월 중하순 경에는 대통령 측 유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일단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수사기관에 의한 체포 가능성은 열려 있고 지금 6일까지죠. 다음 주 월요일까지 1차로 받았던 그 체포영장의 체포
시한이 남아 있기 때문에 주말을 거치면서 체포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수사와 탄핵 심판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두 바퀴가 다 돌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오늘 오늘 답변서 내용을 보면 헌법과 개헌법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국회 요구에 따라 곧바로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없어서 탄핵 심판 필요성이 없다라는 주장을 했다는데 이 주장이 타당한 것이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냐는 것은 잠시 뒤에 단도직입에서 다시 한번 좀 따져보도록 하죠. 이동학 의원님. 네. 검찰에서도 오늘 추가 구속 기소가 있었습니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이죠. 네. 곽종근 사령관까지 해서 2명의 사령관을 기소를 했는데 기소를 하면서 밝힌 그 기소의 근거들, 수사 내용들을 보면 윤 대통령이 당시에 어떤 지시를 했는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들이 담겨 있어요. 그렇습니다. 캡처본을 보니까 대통령님이 문 부셔서라도 끄집어 내오래 누군가에게 듣고 이거를 누군가에게 또다시 전달하는 내용 아닙니까? 누군가는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야, 전기를 끊을 수 있냐, 끊을 수 없냐, 전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지난번 했던 그 담화에 자기가 진짜 계엄을 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면 전기나 물을 끊었지 그것도 안 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그 말이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머머장님 해가지고 이 지시가 분명하게 이행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이 캡처를 통해서 드러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담화나 그 메시지가 대국민 거짓말 쇼였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추가 구속 기소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역으로 이렇게 너무나 명백한 불법 위헌적인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헌재에서도 당연히 그 시간을 당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오래 끌래야 끌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주일에 2번, 3번씩 만약에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 그러면 저는 아주 빠르면은 명절 직후에 바로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예측도 해보고요. 명절 직후요. 그렇습니다. 2월 초나 아무리 늦어도 2월 중순경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이것이 무슨 공방의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뒤에 맞춰서 짜맞춰서 대통령이 지금 변호인단에서 내고 있는 이 메시지도 결국에는 다 뒤에 실패하고 나니까 그거를 짜맞춰서 내오는 메시지고 그 메시지들이 지금 증인들과 증거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와는 아주 상충된 내용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이건 어려운 숙제가 아니에요. 거의 1+1은 2다라고 하는 그 답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길게 끌 이유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저희가 검찰에서 발표한 그 원자료를 그대로 보여드렸는데 대통령님이 문 부셔서라도 끄집어 내오래 라고 말을 하고요. 야, 전기를 끊을 수 없냐? 전기? 아마 국회에 전기를 끊으라는 얘기로 들리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땡땡장님.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피고인 곽종근의 주요 범행을 보면 김용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로 진입하라.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라.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다 끄집어내라. 라고 지시를 수차례 했다라고 나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특전사 간부의 휴대폰 메모인데요. 첫 번째는 몰랐다. 당일 방송을 보고 알았다로 하자라고 입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지워라. 무엇을 지우냐? 통화 기록, 문자를 지워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하자라는 상의까지 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해서 각 사령관들,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사령관들이 지금 전원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속속 기소가 되고 있는데 기소 내용을 보고 기소 내용의 그 진술 내용과 구체적인 근거와 자료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만 이들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이들 모두가 입을 모아서 대통령이 지시해서 문을 부수거나 혹은 발포를 하거나 부수거나 도끼를 가지고 가거나
뭐 이런 식의 굉장히 과격한 지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에서 감안이 될 것으로 보이고 또 검찰의 이런 수사 결과들을 헌법재판소가 자료를 제출받도록 요청하는 것이 지금 받아들여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이런 공소 사실은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해서요. 양해 부탁드리고 네 분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죠. 고맙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치 고수들이 오늘 벌어진 이 사건과 사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분석을 해주러 나와 있습니다.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시국이 참 위중합니다. 예, 일단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을 해드리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의 사법기관들이 얼마나 이재명 대표한테는 관대합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시정 잡배만도 못하는 이 수준으로 어떻게 다룰 수 있겠습니까? 공시자, 관저압 집회에 가장 열심히 참여하는 정치인이죠. 국민의힘 우선 윤상현 의원입니다. 오늘 오전엔 정말 독특한 장면이 연출됐는데요.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공조본과 대통령을 지키려는 경호처가 대치하던 바로 그 시각 윤상현 의원이 관저로 들어간 거죠. 공조본과 경호처 사이를 중재하려 했다는 게 윤 의원 측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윤 의원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나를 친윤으로 부르지 말라라고 여러 기자들에게 말해왔다는데요.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최전선에서 대통령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윤 의원의 태도는 왜 바뀌었는지, 오늘은 왜 관저로 갔으며 누가 들어오라고 한 건지 여러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네, 그 의문들을 하나씩 풀어볼 텐데요. 그 전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일단 중지가 됐습니다. 경호처에서 상당히 거칠게 막았는데 끝내 응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보셨는지 질문을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경호처가 법적 근거가 없는 무단 침입이다 이런 주장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먼저 드릴게요. 김병욱 의원부터 말씀하시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참으로 비겁하고 비굴하고 더 나아가서 아주 추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줬다 생각합니다. 예. 따라서 그 부끄러움은 다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생각해 봅시다. 이 비상계엄이 실패를 하면 대통령은 스스로 하야하는 게 맞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갖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이 실패하고 나서 여러 가지 미사 여부를 동원해서 면피를 하다가 지금은 관제에서 나오지 않고 수사까지 지금 기피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그 비상계엄과 내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을 갖고 있지 않고 네. 그동안에 얘기한 거는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검찰총장을 지낸 대통령의 모습으로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모습으로서 정말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까 너무나 답답하고 과연 우리가 이런 대통령 하에서 2년 반 동안을 같이 하늘 아래 살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비참한 하루였고 하루빨리 법치가 제대로 정립이 되는 그리고 이 땅에 누구에게나 법 앞에 평등하고 잘못을 저질렀고 특히 국가적으로 큰 내란을 저지른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관대한 법 집행을 했어야 되는지
모두가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로 있을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될 일을 저지른, 그것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우리 법 집행이 너무나 온정적이고 전직 대통령 예우라는 차원에 머무르면서 법 집행을 한 하루가 아니었나. 예. 좀 더 단호하고 국민들의 바람과 또 시장의 안정, 전 세계가 바라보는 시각을 의식을 해서 단호한 법 집행이 하루라도 빨리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김병욱 전 의원님과 상당히 부분 동의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한 것보다는 많이 비겁하고 또 겁이 좀 많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분명히 이 계엄 선포 이후에 해제된 이후에 당당하게 조사받겠다라고 했습니다. 법적 심판 받겠다라고 했으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법적 판단을 받아서 당당하게 거기에 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말에도 맞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대통령이 국민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도 부합하는 것이지, 이렇게 혼란을 지속시키는 거는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마지막 일이고, 더 저는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한남동 사저를 지키고 있는 경호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이건 그냥 대통령의 명령이기 때문에 저렇게 끝까지 한 거하고 지키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재임 기간 중에 경호팀에게 굉장히 잘해줬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리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진심으로 그렇게 호의를 베풀고 정말 진심으로 잘해주신 거라면 지금이라도 당당하게 조사에 응하는 것이 그 대통령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에 대한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걱정은 오늘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된다고 하면 기한 내에 체포영장 집행이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수사는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인가라는 궁금증으로 이어지거든요. 일단 6일 월요일까지 시한이 정해져 있는데 예. 그 전에 체포영장 집행 가능하다고 보세요? 해야죠. 예. 체포영장을 발부를 받았으니까 그 체포영장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면 대한민국 법 집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사실 조금 실망을 했는데요. 어차피 저런 저항이 있을 거라고는 예상을 했지 않았습니까? 좀 더 많은 지원 병력과 경찰, 그리고 뭐 헬기가 필요하면 헬기라도 동원을 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법 집행을 하는 게 국가기관으로서의 참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경호처 직원보다도 더 적은 수의 경찰만을 동원해서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좀 실망스럽고, 그리고 과연 이 법 집행을 할 만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의심도 좀 할 수밖에 없고요. 정말로 오늘 이제 저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병력과 대비 태세를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런 목적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을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무력으로 제압해서 인신을 인도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를 철저히 해서 저는 6일 안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이것을 만약 6일 이내에 집행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개인이라 하더라도 개인 용역이라든지 사람을 고용을 해서 체포를 못하게 하는 이런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한번 이렇게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을 할 때는 아무리 잔수와 꼼수를 써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언젠가는 법 집행이 된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6일 이내에 집행이 되고 성공을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법 집행의 근간을 짚어주셨네요. 법 집행의 근간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부터 그렇게 강조를 많이 했던 그런 내용인데 아이러니한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 공수처가 시작했으면 매듭을 지었었어야 돼요. 네. 근데 그 앞에서 5시간 반 동안 대치하다가 물러선 것이 오히려 혼란을 더 가중시키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끝나고 나서 지금 뭐 경호처 관련해서 직권남용 금지자 업무 방해로 지금 뭐 고발하겠다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마무리를 못 지은 공수처에 대해서 우선 저는 비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나와서
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지지층과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공수처 문제 하나만 더 짚고 갈게요. 공수처 수사 의지가 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수사 의지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수사력이나 아니면 수사 인력의 한계에 따른 것인가요? 예, 공수처 인력이 부족하죠. 검사 수도 적고 또 수사관들 숫자도 적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라든지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 정도의 물리적 저항은 예상이 됐던 거죠. 예, 저 정도 물리적 저항은 예상이 됐는데 그것을 5시간 동안에 대치만 하고 그냥 집행 정지를 선언한다는 것이 과연 의지를 갖고 들어간 것인지, 물론 작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1차 진입을 하고 또 다른 날에 2차, 3차를 작전이 있을 수 있는데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체포영장이 나오고 나서 한 3일 됐지 않습니까? 오늘 정도면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바라는 국민들이 많았을 거고, 오늘 주가를 보면은 아침에 집행을 한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고 1시 반에 집행을 정지한다 그러니까 주가가 내렸습니다. 예. 물론 장 마감에는 조금 상승을 하긴 했지만 이 시장은 빨리 이 불확실성을 없애주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거든요. 그런 바람이 공수처로 전달이 됐어야 되는데 오늘 공수처의 작전이라든가 체포에 대한 의지는 생각보다는 좀 밋밋하고 대응을 제대로 못한 거 아닌가. 예. 좀 더 준비를 잘하고 국민이 원하는 조기 종결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물론 나중에 결과가 나와 보면 또 다시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오늘 상황에서는 네.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라는 점은 또 시청자들께서 공감하시는 분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 관저안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한 번에 들어가서 집행을 했으면은 좋았겠지만 그게 물리적으로 힘들 거라는 예상을 안고 들어가서 관저의 구조라든가 안쪽에서의 다음번에 이제 진입을 시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일종의 작전을 짜기 위한 그런 용도로서의 첫 시도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럴 상황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체포하는 거예요. 다른 예. 게 아니라.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좀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 없고 그리고 주말 동안에는 워낙 양쪽 진영의 지지자들이 나와서 시위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결국엔 마지막 6일인데요. 그렇게 네. 되면 뭐 한남동 관저 쪽에서는 더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벌게 해줄 수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다 국민의힘 뭐 이런 다 떠나서 그냥 국가의 혼란을 빨리 종식시켜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공수처가 오늘 큰 실책을 했다. 그러니까 마지막 집행을 할 때는 조금 더 단단하게 준비를 해서 국가의 혼란을 좀 최소화하고 여기에서 피해 입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렇게 경호처와 공수처가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 상당히 수월하게 관저로 들어가서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 앞서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왜 만났을까요? 아마 윤상현 의원이 국회 내에 정광현을 꿈꾸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윤상현하고 해외 출장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국민, 국가 이런 단어 참 많이 써요. 많이 쓰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윤상현 의원이 얘기하는 국가는 정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국민은 지지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국민의힘이 대선을 포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의원들 각자가 자기의 정치적 생명력을 연장하기 위한 다양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아마 윤상현 의원은 정광현 쪽과의 연대를 통해서 국민의힘 내부의 확고한 자기 당내 지지를 다지는 그런 기회로 삼는 거고 그 지렛대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 거죠. 예.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뭐 여러 번 최고위원 했기 때문에 그 영역이 남아 있는 거죠. 그 영역이 남아 있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윤상현 의원은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때도 계엄 해제도 반대했고 1차, 2차 탄핵 투표에 다 반대했거든요. 이런 어떤 그 과거의 경력을 이어받아서
국민의힘 내부의 무파의 세력의 리더로서 자리매김하는 하나의 공간으로 잘 활용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문을 발표했을 때도 국가와 당을 믿지 마라 이런 또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에서 좀 더 강하게 자기를 지지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그렇지 않은 실망감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 틈새도 또 우리 윤상현 의원이 아마 노리면서 서로의 니즈가 좀 맞아 들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서는 강성 발언이 나오는 거고, 워딩을 보면 정말 한심합니다. 윤석열을 보호하는 것이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거다. 예. 누가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일반 상식하고는 배치가 되는 극렬 지지자들한테는 어필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자기 정치 기반을 확고히 다지려는 그런 기회로 삼고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광훈 씨와의 연대도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미 연대하고 있고, 예, 이미 연대하고 있고요. 국회 내에 정광훈을 노리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 반론 차원에서라도 제가 전해드릴게요. 공수처와 경호처를 중재하기 위해서 간 것이다라는 게 표면적으로 본인이 얘기하는 것인데, 문제는 법률 대리인도 아니고 대변인도 아니고, 그런데 중재를 한다? 그것도 여당 정치인 다선 의원이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중재하지도 못했잖아요. 예. 실제로. 저는 그래서 윤상현 의원이 국회에서는,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굉장히 유연한 전략적 판단을 하는 분으로 유명해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유연하게, 그다음 변신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런 정치인인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 어떠한 일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운명 공동체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명태균 씨 사건에서도 윤상현 의원 이름이 지금 오르내리고 있긴 한데요. 어떤 측면인지는 저도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수호신이 돼야만 내 정치적인 생명력이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김 전 의원님께서도 국회 정광훈 목사와 같이 손을 잡는 거 아니냐, 극우 성향을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이게 지금 윤상현 의원이 이제 5선입니다. 수도권 5선이에요. 다음 총선을 생각한다면 지금과 같은 행보를 보일 수는 없어요. 근데 뭔가 말씀하신 대로 이 지금 탄핵 이후의 전국에서 당권이 가장 중요하고, 뭐 대선이라든지 그다음 지방선거 총선보다는 당권이 정치 생명 유지에 더 중요하다고 본다면, 네.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지금 그 당원의 성향을 봤을 때 결국 당권을 잡는 거는 굉장히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내가 지금 대통령의 입장에 서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면서 지지하면서 내가 그분들의 지지를 받아서 당권을 잡겠다라는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매우 안타까운 게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그리고 국민의힘 자체가 자꾸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개토화되는 게 참 서글프고 안타깝습니다. 예. 자, 뭐 윤상현 의원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또 있어요. 단상에 올라서 일부 지지층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또 하나의 국회의원 인물이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과 함께 발언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 체제 수호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 소추에 찬성한다고 나서기를 않나. 한 번 농사 짓지도 않았던 트랙트가 대한민국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지 않나. 이것이 바로 탄핵의 본질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은 정말 외로웠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건 민현주 의원께 먼저 드릴게요. 네. 지금 내란 사태라고도 부르고 계엄 사태라고도 부르는데, 일단 12.3 계엄이라고 하죠. 네. 가치 중립적인 표현을 제가 쓰겠습니다. 12.3 계엄 사태에 대해서 사과하지는 않고 노골적으로 특수 혹은 특별 지지 계층만을 위해서 계속 어필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하고 지금 부합한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냥 두 의원의 소신일 뿐입니까?
과거에는 저렇게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요. 극단적인 발언이 나오면 예. 지도부는 중심을 잡고 지도부에서 사실은 그 의원들에게 자제해라. 내지는 경고 내지는 조언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12.3 이 계엄 사태 이후에는 약간 같이 가는 분위기가 있어.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김민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아니라 비례대표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책이라든지 이런 전문가 지분으로 들어온 분인데 그리고 정치학자 출신입니다. 네. 얼마 전까지 몇 달 전까지 학생들을 가르치던 분이에요. 학생들에게 정치학을 가르치던 네. 분인데 그리고 안철수 의원과 참 사실 정치를 같이 했었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변신을 하게 된 건지 저게 정말 본인의 본심인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본인의 입지를 높이기 위한 발언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저건 당을 위해서건 개인을 위해서건 정말 극단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고 예. 하지 말아야 하는 건데 당에서 이거를 어떻게 제대로 제재도 못한 지금 상황인 것이 윤상현 앞서서 말했던 윤상현 의원의 발언도 그렇고 김민전 의원의 발언도 그렇고 당에서 어쨌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컨트롤이 안 되고 있어요. 예.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만큼 위기인 것이 국민의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당 의원이잖아요. 집권 여당의 의원이고. 그런데 특정 국적인까지 언급하면서 탄핵 소추를 찬성한다라고 해서 마치 비하하거나 아니면 혐오하는 듯한 그런 표현까지 지금 쓰고 있는 것이 굉장히 부적절해 보인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외교 문제로도 예.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발언들입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상대해야 될 상대국이 되는 이제 중국인데 그렇게 특정해서 발언을 하면서 국민의힘의 의원이 특정 국적인들이 탄핵에 찬성한다라고 하는 주장은 물론 사실과도 맞지가 않고요. 굉장히 부적절하다라는 점을 아주 부적절하죠. 예,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 초기 예. 친미 반중적 발언들이 조금씩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것으로 해서 우리 경제에 아주 큰 타격을 우리가 입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꾸 갈라치기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 국민들의 피해, 경제적인 손해로 온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헌법재판소가 또 많은 발표를 조금 전에 해서 이것도 다뤄볼게요.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한 뒤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도대체 왜 대통령이 가만히 있으면은 평온하게 나라 갖다 지배하고 저갈 수 있는데 자기 목숨하고 뭐 명예고 뭐고 다 팽개치고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 외에 대해서 관심 갖는 언론이 없어요. 그걸 한번 생각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대통령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이란 표현도 쓰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내란 사태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생각이 다른 거니까. JTBC 취재진이 이들이 작성한 답변서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다소 황당한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탄핵 심판 필요성이 없다는 겁니다. 또 법에 따라서 계엄을 선포를 했고 국민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전혀 없었다는 주장인 거죠. 하지만 오늘 검찰에서 나온 자료만 봐도 계엄군은 전기를 끊고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란 명령을 받았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보다 더한 지시도 내렸던 대통령이 왜 이런 주장들을 펼치는 걸까요? 네, 오늘 탄핵 심판 2차 변론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대통령 측의 답변서가 제출이 됐고 저희 JTBC가 확보한 그 답변서의 일부 내용입니다. 저희가 확보한 다른 내용들은 뉴스룸을 통해서 보도가 될 예정입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있고 그중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저 내용만 여기서는 다루도록 하죠.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법과 헌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회 요구에 따라서 곧바로 비상계엄이 해제가 됐다. 그러니까 국회의 요구가 있었고 해제되는 과정도 적법했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없었고
그 결과 탄핵 심판 필요성은 없다라는 것이 대통령의 판단이다라는 것인데, 자, 저 내용은 법률적 지식이 많지 않은 제가 봐도 논리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듣죠. 먼저 김병욱 의원님. 네, 한마디로 궤변이죠. 헌법에는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 때 계엄을 발동할 수 있는데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알 겁니다. 네. 그리고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고는 체포구금하지 못한다는 것도 계엄법에 나와 있는데 그런 시도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계엄 해제는 국회가 비상계엄이 발동된 이후에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적법한 행위인 거죠.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불법적인 반헌법적인 계엄을 발동한 거고요. 국회의원은 적법한 계엄 해제를 한 거죠. 예. 근데 그걸 섞어갖고 마치 이렇게 됐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누가 보더라도 궤변이고 아마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저러한 논리로 국민들을 현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것보다는 과정상에서 어떻게 했느냐가 더 중요하고 그래서 법적으로 미수죄라는 것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거는 미수가 아니죠. 실제로 군인을 국회나 선거관위에 투입을 했기 때문에 미수도 아닙니다. 완전한 현행범이고 실행이 내란죄에 됐죠. 해당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계엄이 해제가 됐으니까 나는 국민들에게 기본권을 제약한 것이 없다. 그야말로 궤변이고 과연 검사로서 총장으로서 어떻게 그동안에 국민들을 기소하고 공소장을 써왔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윤석열 대변인 측이나 윤석열 측에서 나오는 문장들을 보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전부 다들 법조인 출신들 아닙니까? 정말로 주장들이 황당한 주장들이 너무나 많아요. 권영세 비상사태대책위원장께서도 이번에 체포영장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데 왜 체포영장을 발부하냐. 예. 근데 체포영장은 구속영장으로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범죄 혐의가 있거나 또는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구속영장과 섞어갖고 마치 법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그래서 지금 윤석열 측 대변인이나 국민의힘 지도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대한민국 법률과 헌법 교과서를 거꾸로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나 진짜 좀 아는 사람들이 들어보면 해도 너무한다. 너무한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예. 네, 그런 정도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마 국민의힘 일부 지도층, 지도부 외에는 사실은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이든지 국민의힘 관련해서 이렇게 정치 논평하는 분들도 이거 관련해서 사실 할 말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저 보도를 보고 할 말을 잃었었습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예. 비판을 하든 뭐 어떤 비판점을 찾기도 참 어려운 궤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을 어겨서 잘못을 저질러 놓고 제압을 당한 다음에 그래도 결과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난 잘못 없어. 날 갖다가 체포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건데 이게 단순히 범죄가 아니라 정말 국가를 위기 상태로 빠뜨렸던 잠시라도 그런 상황이고요. 경제적으로는 지금까지도 그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우리나라 뭐 주식시장이든지 다른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인데 네. 국민들에게 끼친 피해가 없기 때문에 계엄 안 한 거와 똑같다. 내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저는 이 관련해서 이 변론서를 쓴 법조인들이 몰라서라기보다는 어떻게든 시간을 끌기 위한 전략이라고 봐요. 그런데 시간을 끄는 것도 어떤 합당한 합리적인 납득할 만한 사유로 시간을 끌기 재판 지연 전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이제 고육지책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가지고 오는 것 같고 이 중에 하나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헌재에 냈던 이런 안들 많이 차용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은 그때의 상황과 매우 다르고요.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된 그런 문제와 지금의 계엄과 내란으로 지금 정리되고 있는 이 사태는 분명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조사에 응하고 재판에 응해서 이거에 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대통령이 억울하시다면 더더군다나 더 빨리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나마
국민들께 그리고 본인에게도 최소한으로 잘못을 하는 것이다라고 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검찰 수사 내용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보면 오늘도 이제 구속 기소가 2명이 추가가 됐는데 대통령이 당시에 어떤 지시를 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물론 일방의 주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으나 계엄을 함께 모의하고 실행했던 한쪽에서의 진술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상당히 부합할 거라고 전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르면 일단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했어도 내가 2번, 3번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해라 라는 내용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다면 국회 요구에 따라서 곧바로 비상계엄을 해제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없고 그러니까 계엄령 선포 전이나 해제된 뒤나 아무런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탄핵 심판이 필요 없다라는 주장 자체가 성립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변론 기일 일정이 나왔어요. 오늘까지 2차 변론 준비 기일이었는데 이제 본격적인 변론 기일이 시작이 됩니다. 1월 14일, 16일 이틀 상간에 2번 하고요. 그리고 1월 21일, 23일에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월 4일 날 하게 되는데 1차부터 5차까지 5차례의 일정을 오늘 정해서 아예 통보를 해버렸어요. 이 얘기는 굉장히 빨리 심리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읽히고 특히 일주일에 한 2번씩 하고 설에 잠시 쉬었다가 바로 또 이어가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10여 회를 했던 그 변론기일의 숫자를 감안한다면 2월 중순쯤이면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소식까지 들리고 있어요. 늦어도 하순쯤이면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나오겠구나 라는 예상인데 두 의원님들은 저런 관측에 일정 부분 동의하세요? 빠르면 2월 중하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지금 이대로 심리가 이어진다면 예. 저는 2월 안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간에 어떤 변수들이 있을지 모르겠고 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또 다른 또 어떤 쟁점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저 시간은 아주 지금처럼 계획대로 진행이 됐을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안에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네. 아마 저도 오늘 헌법재판소가 변론 준비 기이지만 저의 입장을 밝힌 것은 오늘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도 일정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헌법재판소라는 곳이 대한민국의 헌법수호의 마지막 보루 아니겠습니까? 이 상태의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사태를 지속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로서는 용인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탄핵 심판이라도 빨리 마무리 지어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제대로 세우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발로로 입장을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내란은 대개 사건 개요가 심플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은 복잡하거든요. 뇌물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이거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비상계엄이고 내란이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법의 영역으로 가는 거죠. 대통령 탄핵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게 헌법재판소가 마음만 제대로 먹으면 법률가들 얘기 들어보면 한 달 보름 정도면 충분히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그리고 밑에 단으로 내려간 사법 절차는 이제 별개로 가게 되겠죠. 이런 걸 본다 그랬을 때에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진도를 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빨라질 수가 있고 검찰의 이런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정보사나 뭐 수방사나 사령관 아래에 있는 직원들끼리 모의 내용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무리 대통령이나 김용현 장관이 부인하더라도 이거는 법원에 가서는 절대 저는 인용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모든 증거 그다음에 생방송으로 국민들이 지켜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것은 그건 저쪽에 논리고 국민과 헌법재판소는 반드시 탄핵과 그리고 사법 절차에 따라서 처벌받는 것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아주 빨리 할 수 있다. 예. 2017년 기억을 되살려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의견서를 계속 작성해서 제출한 것으로 기억이 나네요. 당시 이런 것이 쟁점이고 이것이 사실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실제 사실이다라는 주장들을 했지만 그래서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여러 주장들이 나왔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아예 정리를 해버렸잖아요. 우리가 심판할 쟁점은 이러이러이러하다. 이러이러하게 쟁점 정리를 해서 그 심판을 쟁점에 맞게 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다 받아주지 않겠다라는 당시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나온 걸 그 경험을 비춰보면 이번에도 여러 답변서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논점을 흐릴 수 있겠지만 헌법재판소에는 중심을 잡겠죠. 잡고 그 쟁점에 따라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을 중심으로 한 죄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대통령 재임 중에 소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수사가 진도가 별로 안 나갔어요. 네. 근데 내란죄이기 때문에 이미 공수처나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상당한 자료가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거를 헌재가 기록을 빨리 읽고 인용을 하느냐의 문제만 남아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헌재가 마음을 먹으면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종결될 수 있는 그런 탄핵 심판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외에 지금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했던 핵심 지휘부들은 거의 구속 기소가 됐거나 구속 기소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만 남은 상황이어서 그 공소장은 뭐 체포가 돼서 어떤 수사를 받고 이런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겠으나 다른 인물들의 공소장에 대통령의 혐의점이 거의 다 적시가 돼 있고 근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수사의 진도에 비추어 볼 때도 탄핵 심판은 상당히 빠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겠군요.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짚어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탄핵 소추 절차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대통령 측에서는. 그러니까 국회 차원의 어떤 진상조사나 국정조사 없이, 그러니까 조사 없이 기소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인데 탄핵 소추 절차 문제 삼는 대통령 측의 의도 역시도 시간 끌기라고 봐야 됩니까? 이게 다른 사안이었으면 저도 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조사 절차가 필요했었고 시간이 필요했고 예. 이런 문제였는데 정말 불행하게도 이번 이 사태는 1, 2, 3 사태는요. 생중계로 전 국민이 다 봤습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매 순간순간 정말 하루 24시간 생중계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언론이 다 그것들을 일일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도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별도의 물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싶겠지만 별도의 이런 국회 절차에서 법사위에서 조사 기한을 거쳐야 되고 그 단계를 밟아야 되고 하기에는 너무나 명확하게 그 사건들이 다 일일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대통령 측에 어떻게 보면 시간 끌기, 그 논점 흐리기 전략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될수록 저는 헌재에 오히려 더 불리한 입장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까 김병욱 전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헌재도 이제 인내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법과 양심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하지만 너무나 지나친 딴지 걸기나 지연 작전은 굉장히 힘들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지 말고 당당하게 정직하게 임해라.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최선의 변론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분 남았습니다. 네. 우리 민현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조사는 이미 방송국하고 국회 CCTV가 다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뭐 대상할 필요 없다고 보고요. 일사부재리 원칙은 처음에 부결났을 때는 정기국회였고요. 두 번째는 임시회였습니다. 전혀 회기가 다른 거라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뻔한 건데도 계속 얘기를 던져요. 막 던져서 마치 큰 논쟁이 있는 것처럼 또 언론이 받아주잖아요. 이것이 큰 쟁점인 것처럼 만들어서 시간을 끌려는 그런 작전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 다음 주에 뵙죠. 다음 주 상황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뒤에 올 텐데 한 가지 제가 공지 드릴 게 있어서 그 공지를 듣고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두 분은 먼저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경호처에서 입장이 전해져 왔는데 저희도 아까 보도를 했는데 55 경비단이 오늘 현장에 투입이 됐는데 55 경비단의 의무 복무 중인 병사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호처의 설명은 해당 병사들은 평시에는 근무를 하고 있지만 공수처와의 대치 과정에서는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알려왔기에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세대는 달라도 잇몸병엔 이가탄. 사는 모습은 달라도 잇몸약은 이가탄. 붓고 피나는 잇몸을 오래오래 건강하게. 이가탄의 바른입니다. 우리 곁엔 언제나 이가탄. 나는 딱 보면 알아. 넌 달라. 널 시험에 들게 할 거야. 그거 없으면 나 죽어. 희망 없는 인생. 너 지금 언제 총 맞아도 안 이상해. 기회는 그곳에 있었다. 송중기, 이희준, 권혜영. 보고타 절찬 상영 중. 마데카 프라임 화이트 펄? 처음 봐요. 예쁜데? 여기까지? 선이 살아난 것 같아. 마데카 프라임 리추얼 화이트 펄. 진짜 괜찮은데요? 강남이 부러워할 비즈니스 인프라. 엠파이어 스테이트를 뛰어넘는 스케일. This is the real high-end. High-end work edition. 신건교 클라우드 시티. 비상계엄 이후 꼭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여파로 참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나라가 만신창이가 됐다는 국민의 한탄은 매일 커져갑니다. 경제를 더 곤두박질치게 했고 국민을 주권 침탈 세력과 애국 시민으로 갈라치기 했습니다. 그래도 한때 국민이 불러서 정치에 뛰어들었고 국민이 키운 대통령이라고 스스로 소개를 했었죠. 이제라도 국민 앞에 나오길 바랍니다. 물리력으로 하루 이틀을 늦출 수는 있겠으나 본질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